산업 전환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환을 해야만 큰 위기를 겪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정치권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산업 전환 없이 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 공동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IMF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 (2021년)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이 246곳이고 피해액은 5,400억에 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상이 있다 보니까 혁신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교수님이 내신 책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수치도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보고를 안 한 데도 많겠죠. 안 한 데가 훨씬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기술 탈취를 당해도 회사가 안 망하고 좀 살 수 있으면 기술 탈취했다고 감히 이야기를 못해요. 당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디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될 언론에 거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로 거래가 끊겨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기업은 망한 기업이거나 망할 처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경험이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 밖에도 한국 경제의 위험한 위기 징후는 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위기가 실제로 오기 전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것들이 우리 이제 또 여기 이제 제조업 위기하고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탄소 중립 이행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그 중화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구성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26에서 한 28% GDP.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조업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안팎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예요. 11% 제조업이. 영국은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26, 28%, 중국보다 우리가 높아요. 제조업이 GDP 비중이. 근데 이 제조업 GDP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한 10대 중화업공업이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대 중화업공업은 엄청나게 공해, 특히 CO2,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같이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업공업 위주기 때문이고, 중화업공업은 자체도 생산 공정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배출도 굉장히 많아요. 탄소 중립, 특히 아리백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뭐 2050 탄소 중립이나 2030 그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조업 부분 탄소를 2050년까지 전체 18년 기준 그 최대치에서 80%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203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없애겠다는 양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더 줄여가지고 11% 조금 더 돼요. 그 나머지 그러면은 69% 이거를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줄인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알아요, 알기는.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업전환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정을 탄소 안 나눈 공정혁신, 기술혁신, R&D를 거기에 쏟아 부어가지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바꾸겠다. 라는 건데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철이 우리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로 알려져 있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포항제철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이른바 커머더티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나 쓰이는 범용재를 싸게 만든다는 의미로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범용재를 싸게 만들려면은 철광석을 가져와서 용광로를 떼어서 만들어야 돼요. 대규모로. 철광석이 인주적으로 호주에서 해오는데 철강 속에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산소를 떼내야 되거든요. 그 떼내는 걸 어떻게 하냐면 C를 집어넣어서 CO2로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로 하는 제철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기술 혁신을 한다.
하는 거냐? 아이디어는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를 안 집어넣고 H를 넣는 거죠. 그래서 H2O가 되면 물이 나오는 거죠. 아주 신박하죠. 그 아이디어는 아주 좋고 실험실에서는 이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공정에서 이 산소환원 제철이 가능하냐라는 건 여전히 의문이에요. 왜냐? 산소의 특징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공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optimistic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2050년쯤 돼야 상용화 될 거다라는데 우리는 2050년까지 상용화해서 탄소를 배출 안 한다라고 이게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하이렉스라고 하는 수소환원 제철이 상용화되면 포항 제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소도 그린 수소를 써야지 그 탄소 중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도 한 80% 수소는 수입하게 돼 있어요. 그린 수소를. 사우디나 호주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특수선으로 수입을 해야 돼요. 액화시켜서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 기차시켜서 한다는 건데 그리고 하이렉스 새로 공정을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경제적일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수소환원 제철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은 사우디나 호주에서 제철을 만들어요. 포스코 같은 제철 산업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화학 산업도 그렇고 많은 우리 저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공해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 중화공업 산업들 생존 가능 안 하다고 생각해요. 그 산업 전환을 해야 돼요. 산업 전환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서 전환을 해야만 큰 위기를 겪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산업 전환에 대해서 전혀 특히 우리 정치권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뭐 자기 대통령 임기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그 선원 한 명이 선장한테 이렇게 가면 빙하하고 부딪힌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선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경험상 안 부딪힐 거다 이러고 가자인데 거기서 항로를 바꾸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한 거죠. 빙하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부터는 배가 침몰하지 않게 급회전을 했죠. 너무 급회전하면 침몰하니까. 그렇지만 빙하를 피할 수가 없어서 부딪혔어요. 이제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가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에서 이제 담은 건데요. 지금 우리도 그 탄소 전환이나 아리백을 보면은 그 상황에 거의 가깝지 않냐. 지금 이렇게 산업 전환 없이 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 공동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을 눈에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산업 전환을 하기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늦고 뭐 IMF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바고 이런 산업 전환이 안 되는 게 정치인들 유인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화공업 수력 산업이 다 우리 재벌들 주력 기업이에요. 이게 단지 주력 기업이라는 입장뿐만이 아니고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을 지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구조가 바뀌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놓을 생각 안 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제조업 위기와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앞으로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조업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고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은 곧 우리가 느끼고 현실화될 문제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했는데 그럼 궁금한 거는 어쨌든 혁신과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혁신과 산업 전환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문제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혁신 경제와 모방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캐치업 할 때 모방형 추격 경제에서는 뭘 할지는 다 알았다 모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빨리가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혁신형 경제로 오면은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모른다는 게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표 선수를 육성해서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성적으로 또 관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론만 바꿔서 산업정책, 육성정책을 하려고 늘 위너를 뽑겠다고 해요. R&D 정책도 다 위너를 육성하겠다. 그 혁신형이라고 말하면서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정책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혁신경제에서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누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할지 사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유인의 문제예요.
슈페트주의 경제학자들이 혁신 경제에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기회 문제, 두 번째가 유인의 문제, 세 번째가 금융의 문제예요. 돈이 이제 공급돼야 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융 부분은 뭐 제약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기회와 유인의 문제인데 기회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퇴출의 장벽이 없어야 돼요. 진입 퇴출 장벽이 없어서 새로운 도전 기업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유인은 뭐냐? 성공한 기업이 성공의 보수를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 유인이 없는 거죠. 자,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한 1990년 초까지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좁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 이론, 솔로가 만들었던 솔로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생적 성장 이론, 인도지니어스 그로스 티어리,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슈페트주의 성장 이론 이렇게 3단계로 발전하는데 내생적 성장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내생적 성장 이론은 투자율 또는 저축률이 높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투자 보조금 정책 같은 걸 써서 내셔널 챔피언 키우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했는데 투자율이나 저축률의 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90년도부터 다시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 설명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슈페트주의 성장 이론인데 슈페트주의 성장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투자, 인적 자본, R&D 자본 이런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진입 퇴출의 장벽이 얼마나 없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혁신 경제가 갔고 유럽은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EU, OECD 중심으로 규제개혁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규제개혁 말하고 우리도 이제 받아서 그걸로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규제개혁을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왜 규제개혁이 나왔냐면 EU가 통합이 되지만 여전히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규제 때문에 진입 퇴출 장벽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자는 게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져와서 똑같은 식으로 지금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풀어주자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벌들이 큰 재벌들이 다른 사업으로 쉽게 진출해서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경제력 집중을 더 시키는 걸 도와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은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면 우리는 경제력 집중을 규제해서 해소시켜 줘야지 그게 방향인데 정반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 같은 것들이 사실 바뀌어야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카카오가 꽃집인가 꽃배달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당되는 걸까요? 골목 시장까지 다 그렇죠.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특히 외신들이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카카오 네이버 때문에 한국 재벌 문화 바뀔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쉽게도 카카오고 네이버는 또 다른 재벌이 될 거다. 카카오가 네이버가 재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걔들은 재벌 미투가 될 거다. 다미넌스를 가지고서 손쉽게 레버리지에서 돈 버는 것만 하게 되죠. 그게 우리 재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고 그 짓을 더 잘 하라고 규제 개혁하겠다 그런 게 정부가 지금까지 민주당 국힘 계열 상관없이 해왔던 짓입니다. 우리 관료들이. 그러니까 왜 유럽에서 EU에서 규제 개혁을 했는지 그 정신은 이유는 모르고 형식만 가져와서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정반대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켜줘서 경쟁이 더 생겨서 그래야지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회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단가 어려치기 이런 것들 일어나는 걸 철저히 막아야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징벌배상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지 재벌 개혁을 제가 하자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혁신 경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산업 전환 그걸 위해서는 이런 경제력 집중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서 갈 수 있는 산업 구조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다시 이제 말씀 뭘 앞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알면 제가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저 같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는 이야기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지는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훨씬 잘 알고 그중에 누군가가 성공하는 거죠. 다만 그 아리백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태양광 우리 뭐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해서 하시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전기료 같은 거 자꾸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유인 체계가 전기를 조금 쓰면서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불리하다 보조금 준다? 분리해서 안 될 산업들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정부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죠. 앞서 말씀해 주신 유럽과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이 좀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겠네요. 그렇죠. 90년대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이른바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 혁신 경제, 혁신 산업, 뭐 IT, ICT,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뭐 인터넷 릴레이티드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라든지 이게 전형적인 슈페터가 말하는 혁신형 산업들이 되는 거죠. 혁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해가는 그런 일종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70년대 이후부터 굳어져 있고 매우 집중돼 있는 딱딱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로 해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재벌의 좀 개혁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재벌 그럼 개혁이 이스라엘 필요하죠.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재벌 사실 가지고서 굉장히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심어줘서 오해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재벌 종이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재벌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 자원을 많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대규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특정 자연인이나 가문에 의해서 통제될 때 그 재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 바로 재벌이었죠. 그 한자로 재벌 똑같은 한자를 자이바스라고 읽죠. 우리는 재벌로 읽고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재벌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잘 알려졌던 이야기예요. 일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벌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다른 의미로 혼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보고 또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그런 식의 재벌인데 사실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고 이게 특정 가문이나 개인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게 재벌이에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가드 군정에 의해서 재벌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드 군정이 나간 다음에 다시 과거의 재벌 계열사들이 모여서 계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일본에서 재벌과 계열을 분리해서 부르는데 가장 큰 특징은 계열은 총수 일가가 없어요. 그 일본에서 동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수 일가가 계열은 없고 기업들이 서로 회사 주식들을 가지고서 경영권 방어를 서로 해주는 형태로 뭉친 게 계열이에요. 재벌은 특정 가문이 통제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재벌 그런 기업 집단이고 이런 뭐 재벌 같은 기업 집단이 우리한테만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같은 재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50년대 60년대 가면서 다 없어지게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소멸한 게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2기 동안에 많은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딜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가서 재벌을 해체하고 독일에 가서 꼰지레론을 해체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만한 재벌이나 꼰지레론이 있으면 시장 경제도 민주주의도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기에 미국에서 이런 재벌과 같은 경제력 집중이 된 이런 단위들이 생겼을 때 진보적 운동이라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해체시키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11년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락커펠러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자본가 락커펠러가 만든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트러스트를 43개로 쪼개버려요. 대법원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주회사 체제 재벌이 20년대 30년대 생기고 이게 루즈벨트 때 다시 없어지고 경험이 있었고 근데 미국의 이 스탠더드 오일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진보적 운동에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분들이 제가 경제력 집중 이렇게 말하면 아니 경제학 교수가 주류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 교과서에도 없는 말을 하느냐. 시장 마켓 파워라는 말이 있지 경제력 에코노믹 파워라는 말이 도대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사라든지 이런 배경을 잘 모르시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열심히 배우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에코노믹 파워라는 말은 미국에서 쓴 거예요. 미국에서 썼고 이제 existence of economic power 경제력 집중이 아니고 경제력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거라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제 권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산업적인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인 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의 기초예요. 집중 이론에서 게이트키퍼가 존재한다면 시장도 작동 안 되고 민주주의도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체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손잡고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테디 루즈벨트가 락커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쪼갤 때 대통령이었어요. 민주당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미국 재벌들을 사실상 해체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입법들이 20년대, 30년대, 40년대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안들이 지금도 미국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오래된 규제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미국에서 이 30년대, 40년대 법안 없애면 미국도 재벌 다시 남아요. 일본 미군정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미군정 나간 다음에 미군정이 만들어놨던 법안을 다 완화시키면서 계열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재벌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그 재벌이라는 역사가 있고 재벌이라는 게 왜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경제력 집중? 이거는 다원주의와 위배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고 지금 또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기득권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인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을 2013년에 했어요. 이스라엘도 1990년대 이후에 민영화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나라인데 사실 그 건국 때부터 한 1978년까지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집권당은 노동당의 전신이었던 당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서 사회주의적인 사민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부츠 이번에 뭐 나오고 하는 거 우리 새마을운동 모방하고 그거 다 사회주의 꼬뮨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식의 하우다가 1980년대까지 이스라엘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이스라엘은 노동당, 사회당 계열이 집권하고 보수당이 약간 집권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쭉 갔는데 80년대 중반 가면서 이스라엘 경기가 거의 붕괴 직전에 와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키퍼 전쟁 이후에 군비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도 심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비효율성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기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정부가 아니면 노동조합이었어요. 이스라엘 노동조합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을. 그런데 대부분 거의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때 노동당 총리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급격하게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써요. 그게 한 1986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막 시키기 시작했죠.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큰 손들이 이스라엘 가서 은행이나 보험을 사요. 근데 은행 보험 돈으로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대, 2000년쯤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력 집중, 미국이 이야기했던 20세기 초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미국에서 걱정했던 그런 문제 다 생길 것이고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도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위로부터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재벌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수상으로 있는 네타냐후예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재벌 개혁을 했고 좌파 총리가 시장화 정책을 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도 그 당시 제일 큰 이슈가 금산분리 이슈였죠. 왜냐하면 은행이나 보험업 가지고서 회사를 사들였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려가 굉장히 커서 금산분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완전 금산분리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금융, 주요 비금융, 큰 금융회사와 큰 실물회사를 동시에 못 가진다라고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출자 단계, 출자를 지주회사 밑에서 5, 6단계 가는 거를 2층 상장회사는 출자 받고 그 다음에는 출자를 못 하는 거예요. 2층으로 잘라라고. 그걸 6년 안에 하라고 했어요. 재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성공했고 IDB라는 재벌이 3층까지 자르고 2층을 못 없앴는데 이스라엘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지배주주의 주식을 다 공탁을 시켜버렸고 그거를 강제로 매각해서 해산을 시키는 절차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6년을 거치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이제 다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럼 뭘 보고 있냐? 뉴딜 때 한 걸 보고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에서 뉴딜 같이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법안 하나로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그걸 찾아서 한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같은 식의 개혁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하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전문화되고 그다음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재벌들이 기업 집단들이 생기죠. 그런 기업 집단들이 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환도 하고 진입과 퇴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재벌 개혁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